얘들아, 안녕. 선생님이야. 지금은 새벽 1시 13분입니다. 네. 선생님이 독서는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에 이런 좀도둑 같은 모자를 쓰고 정말 이 생소한 프로그램을 다루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네. 오늘을 기점으로 화, 수, 목, 금 이렇게 4일 동안 2강씩 선생님이 동영상을 매일매일 보낼 예정입니다. 원래 월요일부터 보내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일요일까지 밤늦게까지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이 촬영 자체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차라리 월요일날 공부하고 월요일 밤에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화요일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인문예술 2강을 배우고 내일은 사회문화 2강, 그 다음 목요일은 과학기술 2강, 그리고 금요일은 다시 인문예술 2강,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지문은 인문예술 1입니다. 관악과 과거제를 개혁하려던 유영원의 제안, 아이유쌤에 의해서 선생님 별명 한번 넣어봤어요. 네. 지금 신입생 친구들은 저 여자 왜 저래? 자기가 왜 아이유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본명이 같을 뿐입니다. 네. 우리 본문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페이지 4페이지의 맨 위에 보면은 들어가기 전 박스의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은 보통 사용설명서나 아니면 수능 특강 맨 뒤쪽에 그 해설집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해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내용을 간추려서 엑기스만 보고 싶다 하시면 이 부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같이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항상 비문학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이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까 막 대충 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가는 나중에 진짜 내용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게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이 돼야 되잖아. 국어 공부를 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내신이라서 마음 급한 거는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어차피 뭐 수능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신 공부 때도 여러분들이 좀 세세하게 스스로 분석해보는 연습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규 수업 때 하듯이 각 문단별로 그리고 문장별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들을 공책에 옮겨가면서 구조화 시켜가면서 그렇게 학습하는 것을 선생님은 강추합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들은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봤고요. 그리고 핵심어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네모 칠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시나 아니면은 어떤 군더더기 그 수식어 부분들은 선생님이 괄호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내용들을 이렇게 표시하면서 좀 피곤하더라도 수업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줄부터 보면은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조선시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일단 조선시대에는 관악과 과거제라는 어떠한 제도, 기간 등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왜 만들었었냐면 인재 양성과 관료 수급의 근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인재를 잘 양성해가지고 관료 수급이라는 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재를 잘 양성해서 이제 나라의 일꾼들을 이제 만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관악이라는 이러한 기관과 그다음 과거제라는 제도를 만들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16세기 접어들면서 이 관악은 침체되고 그 과거제도는 폐단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 둘 중에서도 일단 관악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보통 관악은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교라고 봐주면 돼. 그러니까 일반 국립학교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가가 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이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에서 운영을 그 지원금을 안 준다 이러면은 뭐 관악이 당연히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리고 관악 말고 이제 개인적으로 만든 그러한 학교들도 있어요. 학교나 학원. 그래서 그 관악과는 좀 상반된 개념으로 사학이 등장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이 사학은 개인이 이제 운영하는 학교나 학원 같은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보면 관악이 침체된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국가의 지원이 부실해지자 관악이 침체돼가는 과정 가운데 오히려 반대로 개인적인 이런 학교들, 이런 아카데미가 등장하고 관악은 더욱 쇠퇴하여 결국은 이제 사학이 오히려 융성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제 같은 경우도 아까 위에서 폐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폐단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제, 과거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시험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제 폐단이 있었나 봐요. 뭐 그런 거죠. 이제 과거 시험이 이제 한 해에 뭐 한두 번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번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작년에 뭐가 나왔었대. 작년에 붙은 사람이 뭐 이렇게 답안을 썼더니 뭐 칭찬받고 합격을 받았대. 이런 사례들, 모범적인 그러한 답안 같은 것을 이제 뭐 사거나 구해가지고 자기의 실력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조금 편법으로서 이제 붙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인격까지 온전히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16세기 조선시대 이런 두 가지의 제도와 어떠한 그러한 기관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폐단들이 있었고 그래서 유영원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거제라는 것을 제안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거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균전제라는 걸 역시 주장을 했다. 그럼 유영원이 주장한 건 공거제와 균전제구나. 요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그쵸? 그리고 이게 이제 좀 포인트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박스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16세기 조선 때 관악이 쇠퇴하고 국가지원 안 그래도 이제 부실한 가운데 관악이 점점 쇠퇴하는 상황 속에서 사학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그리고 과거제도 역시 폐단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16세기 조선시대 문제가 많았었죠. 그 대안으로서 유영원은 이제 두 가지를 주장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관악의 편제를 새롭게 하고 공거제를 제안했고 두 번째는 공거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균전제라는 걸 주장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맛을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접근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본문학습 1문단을 봐주시면은 조선 왕조는 관악과 과거제를 인재 양성과 관료 수급의 근간으로 삼아 국가를 운영하였다. 선생님처럼 똑같이 여러분들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시길 바랄게요. 조선 왕조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관악과 과거제라는 관악이라는 기관과 과거제라는 제도를 운영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목적이 아까 뭐라고 그랬지? 선생님이 지금 괄호 묶었어요. 인재 양성과 관료 수급을 위해서. 그쵸? 그래서 잘 인재를 양성해서 훌륭한 사람들을 길러내서 그들을 이제 나라의 일꾼으로서 쓰기 위한 목적으로서 관악과 과거제를 시행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1문단은 조금 특이한 문장인 게 보통 이제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중심 문장 두 가지가 나오면 이 두 개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 부분에서는 앞에선 관악과 과거제를 다 제시는 해줬지만 이제 1문단은 주로 관악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조선 왕조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관료를 양성하기 위해서 성균관이나 향교 같은 걸 설치했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지금 그 지문에는 없는 내용을 일부러 여기다가 괄호를 쳐놨어요. 관악으로. 그러니까 관악 안에 성균관과 향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갑자기 성균관, 향교가 왜 나올까? 이 성균관과 향교는 바로 관악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관악은 아까 선생님이 앞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특히나 서울에는 성균관이라는 걸 둔 거고 지방에는 향교라는 이러한 학교를 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얘네 둘 다 관악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러나 16세기에 접어들면서 뭔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쵸? 성균관을 거치지 않고 어린 나이에 관직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져서 성균관의 정원은 크게 미달하게 되었대요. 즉 한마디로 성균관에 사람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끔 대학들에도 보면은 맨날 미달돼가지고 막 그냥 붙여주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성균관이 그만큼 가치가 이제 많이 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왜 어린 나이에 성균관을 거치지도 않고서 들어가게 되는지 여기서는 말하고 있진 않아.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다른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뭐 옛날에 음서제도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제 아버지 백으로 이제 이런 양반들은 뭐 백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그러한 벼슬 관직에 이어서 뭔가 이 아들도 그러한 영향으로서 이제 백으로 들어가게 된다든지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성균관의 정원은 크게 미달됐대요. 그리고 향교 같은 경우는 양반의 자제들이 평민들과 섞여 공부하기를 또 꺼려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결국은 성균관이든 향교든 한마디로 어떻게 됐다는 거야? 뭔가 불화도 생기고 되게 정원 미달도 되고 한마디로 망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플러스 게다가 관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마저 소홀해졌다. 아까 뭐라고 그랬지? 관악은 나라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나라의 지원이 없으면 당연히 이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 당연히 이제 관악은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고 그 틈을 이용해서 오히려 개인적인 사유의 사학이 융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1번부터 3번까지 해당되는 것은 관악의 쇠퇴 원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악이 침체되어 감에 따라서 관악으로부터 인재 영업이 어려워진 조정은 사학에서 당연히 관악이 침체되어 가니까 사학의 도움을 빌려서 이제 인재를 관료로 발탁하였고 이는 사학을 더욱 활성화하게 하는 계기가 되며 관악은 자연스럽게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더라.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 1문단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16세기 관악의 쇠퇴의 모습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2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1문단에서는 1문단의 1에서에서 관악과 과거제를 운영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그 중에서도 관악에 대한 이 쇠퇴 관악이 쇠퇴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두 번째에서는 이제 과거제의 폐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과거제 역시 오랜 기간 동안 답습된 것으로서 지원자의 인격에 대한 온전한 검증 없이 시험 답안으로만 역량을 평가한다는 비판,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 방식이라는 비판, 그리고 선비들이 인격 수양에 힘쓰기보다 얘들아 이거 2번이 아니라 3번이다. 선비들이 인격 수양에 힘쓰기보다 합격에만 골몰하는 학문 풍토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것. 그쵸?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합니까? 과거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실제로 비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폐단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 2, 3 세 가지 제시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앞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족보가 성행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족보를 그냥 보고만 공부하는 거는 사실 진심이 안 느껴지잖아. 그치? 정말 이 도덕적으로 뭔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헌신을 하겠다는 마음들, 뭐 학문적인 자질 이런 걸 갖춰야 이제 나라의 큰 일꾼이 되는 건데 이건 뭐 그냥 대충 어떻게 보면 족보로 떼워가지고 족보 보고 막 공부해가지고 편법으로 막 붙을 생각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그러한 일꾼들을 뽑기에는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위에 나온 과거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그리고 실제로 과거제의 폐단의 모습을 이제 정리한 게 맨 마지막 줄이에요. 즉 교육자원과 최신 학문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어 교육의 불평등화가 심화되었던 거라고 할 수 있다. 왜냐? 지금 보다시피 이런 족보를 구한 사람들은 당연히 족보를 구해서 잘 공부를 하니까 그들은 붙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학문적 자질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까지도 이제 과거에 급제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을 보면 과거 시험의 합격자 중 절반 이상이 또 서울 출신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에서도 주요 도시 애들만 이제 많이 붙으니까 결국은 지방에서 정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거기다 지방 완전 촌구석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과거에 붙을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의 불평등화가 심화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문단의 내용, 과거제의 폐단과 모순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3문단 한번 볼게.
3문단 보기 전에 1문단과 2문단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그럼 해볼게요. 자, 일단 조선왕조 때 나름 인재 양성과 관료 수급을 위해서 나름 어떠한 그 제도와 어떠한 기관을 만든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 관학이라는 거였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관학. 두 번째는 과거제도가 있었죠. 관학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성균관, 그리고 지방에 있는 향교, 그쵸? 이 두 가지가 모두 관학이라고 했어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쵸? 그러나 이 관학은 16세기 때 쇠퇴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쇠퇴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학이라는 것이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쇠퇴된 이유를 한번 보면 관학의 쇠퇴 이유. 첫 번째, 성균관을 거치지 않고도 어린 나이에 관직에 나아갔고, 양반이 평민과 공부하기를 꺼려했어. 그치? 그리고 세 번째, 정부의 지원조차도 소홀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학이 자연스럽게 융성하게 되었다라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제도도 역시 폐단이 있었죠. 족보가 유행하고 편법이 성행하는 등 그런 문제점들이 많았고 교육 지역의 격차가 너무 심해졌다라는 겁니다. 그쵸?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1문단, 2문단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았어요. 이해되죠? 자, 그럼 3문단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 2문단까지는 그래 조선시대에 이러한 제도와 이러한 기관들이 있었고 이러한 폐단이 있었어. 문제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그 문제점을 그냥 문제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꼭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 바로 여기서는 유영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유영원 같은 경우는 일단 나름 교육적인 철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면 도덕적 인격을 바탕으로 가정사회 국가의 성리학의 인연과 규범이 관철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뭔가 꿰뚫어 보게 하는 그런 사회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유영옥은 나름 교육적인 그런 철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폐단을 눈으로만 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대안한 제도가 뭐냐면 공거제라는 것을 이제 대안으로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학제 개편을 해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유영원의 주장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방금 읽었던 이 4OS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쵸? 그가 제안한 공거제는 지금 선생님 특징을 1, 2, 3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쵸? 양반과 평민을 대상으로 각 고을에서 자율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이숙을 거쳐 서울에서는, 그러면 이숙까지는 양반과 평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보면은 막 향교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폐단이 막 양반이 막 평민이랑 같이 공부하는 거 짱난다 막 이랬잖아. 그래서 그러한 폐단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막고자 이런 공거제를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 이 공거제는 정말 감사하게도 양반과 평민을 대상으로서 일단은 자율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이숙을 꼭 거쳐야 되는 거를 이제 가장 첫 단계를 이숙으로 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방상, 그리고 15세까지 공부를 하고 사학에서 3년, 그리고 중학에서 다시 1년, 지방에서는 향상에서 15세까지를 공부하고 읍학 3년, 그 다음 영학에서 다시 1년을 수학한 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봐야 되는데, 봐봐. 서울에서 방상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 지방에선 향상에서 시작을 하죠. 그쵸? 방상, 향상이 두 번째 단계라고 보면 돼. 왜냐? 이숙에서 처음엔 똑같이들 시작을 했어요. 이따 선생님이 뒤에서 표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듣기만 하세요. 표시만 하세요. 여러분들 이숙이라는 단계는 서울이든 지방이든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선 방상, 그 다음 지방에선 향상, 얘네 두 개가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제 사학, 지방에선 읍학, 그리고 서울에선 중학, 그리고 지방에선 영학. 그리고 다시 얘네들이 서울이든 지방 애들이든 간에 어쨌든 태학이라는 곳에서 다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최고의 교육기관인 태학에 입학하는 학제를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 부분 지금 읽으시면서 좀 이해는 안 되셨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보니까 양반과 평민 모두를 대상으로 했으니까 일단 불평등을 조금 줄이려고 노력을 했구나.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일했고 지방에서 일했지만 어쨌든 태학에 입학하는 과정에선 또 만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도 자체를 어떻게 했어요? 신분적인 차별,
분배를 완화시켰고 서울과 지방체제를 동일하게 했구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은 공고제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진급시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했다라는 거, 엄격한 선발 과정을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혹시라도 중간에 수령이나 교관이 부적절하게 인재를 선발할 경우에는 파직이나 징계를 당하게도 했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절차가 뭐라고 해야 되죠? 엄격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이따가 다시 표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일정한 체계를 갖춘 관악을 활성화해요. 인재를 양성하고 이 가운데서 여러 단계를 거쳐 관료를 선발하면은 자, 이 세 가지의 뭐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지역 격차 없애고 특정 지역의 세력 득세하는 것 방지, 그 다음 궁극적으로 전국 각지가 교화라는 건 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전국 각지가 교화되어서 이상국가, 아주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유영원의 아주 장대한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이 공거제는요. 자, 그래서 3문단까지는 유영원이 제안한 공거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문단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유영원은 이러한 학제 개편을 실행하기 위해서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까 관악이 망한 이유가 뭐였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재정적으로 나라가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멈춰버렸죠. 그 지원을.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더 뭔가를 개선하고 싶어도 못했던 부분들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유영어는 일단은 학제 개편하는 것도 맞아. 근데 그런 것들이 실행되려면 재정적으로 뭔가 뒷받침이 돼야 돼. 그러면 그 재정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바로 균전제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균전제는 앞에 나온 아까 공거제, 이 공거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타난 제도가 균전제인 거예요. 이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교육을 통해 도덕과 지식이 적절히 조화된 우수한 인재가 길러지기 위해서는 즉 유영어는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온전히 학문에 정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이렇게 학제 개편이 실행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유영어는 나름 되게 중국의 토지제도, 고려의 토지제도 나름 되게 박식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조선의 모든 법제와 사회조직의 근간이 토지제도라는 점을 간파해요. 이미 꿰뚫어 본 거야. 그래서 토지 개혁안으로 균전제를 주장하였습니다. 토지를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균전제라는 것은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유화, 즉 나라가 소유화하게 해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재분배하자라고 관리하자라는 것이었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한 사람은 되게 반대할 만한 제도긴 하죠. 근데 이제 유영어는 이렇게 너무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는 토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토지의 모습, 제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 조직 안에서 뭔가 불평등을 만들고 사실 이러한 폐단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토지 국유화를 통해서 오히려 골고루 사회 구성원들이 그거를 나눠 갖고 나름대로 재정적인 뒷받침이 탄탄한 가운데에서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이제 진급을 해 나가야 서로에게 좋다, 나라가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토지의 국유화. 그런데 유영원이 생각한 이러한 골고루 재분배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산업공상이라고 그 신분제도 아시죠? 선비사자, 그쵸? 농사꾼, 상업인, 그쵸? 이 산농상 간의 균등한 면적의 토지를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면 뒤가 더 중요한 말이야. 노동력, 신분, 사회, 분업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비를 우대하고 선비에게 더 많은 토지를 분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조금 선비를 우대해줘야 된다 이렇게 본 거야. 왜냐면 선비들은 맨날 공부만 하고 이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이들이 마음 놓고 교육을 받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차원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균전제를 통한 토지 개혁에는 사적
사적 소유의 바탕을 둔 조선의 제도와 문화를 공적 소유의 개념으로 바꾸어야 이상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었다. 그래서 학제 개편을 위한 균전제에 대해서 유영원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오문단 볼게요. 유영원의 개혁안은 그의 사후 여러 유학자들에 의해 조선 왕조의 건의는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 질서에 유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들의 반대에 막혀서 실현되지는 못했죠. 하지만 자, 결국은 실현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당시 조선이 처했던 현실을 분석하고 정치제도에 반영한 이 시도는 대단히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조선 후기 지식인들과 개화기 국가 개혁론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제 마지막은 의의로서 끝나고 있습니다. 유영원이 제시한 개혁안의 의의.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3문단부터 5문단 정리하기 전에 주제 확인해 주세요. 유영원이 제안했던 공거제와 균전제, 그쵸? 유영원의 주장의 핵심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3에서 5문단까지 정리를 해보면 자, 교육과 관료 수급에 대한 유영원의 대안. 일단 유영원은 나름 철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도덕적 인격 바탕으로 가정, 사회, 국가의 성리학의 이념과 규범이 관철되도록 하는 사회 정치적 의미를 가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를 그냥 허투루 본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공거제, 두 번째 균전제라는 걸 주장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회에 있었던 그 폐단을 이제 폐단에 대한 대안책으로서 공거제와 균전제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공거제의 특징 세 가지 아까 얘기했었죠. 신분적인 차별을 완화시키고 서울과 지방제재 통일, 그래서 같은 학제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진급 선발 엄격하게, 그 다음 비리 선발 엄중 처벌, 그래서 선발 과정을 객관성을 확보했다라는 거. 그래서 공거제의 운영 체계를 보면 아까 선생님이 그 헷갈릴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울이든 지방이든 어쨌든 이수기라는 1단계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 서울에선 방상, 지방에선 향사, 서울에서 사학, 지방에서 읍학, 서울에서 중학, 지방에서 영학. 그랬다가 다시 태학에서 만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진사왕, 그리고 조정까지. 그쵸? 이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요건 사용 설명서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거제를 했을 때 기대 효과는 세 가지. 교육의 지역 격차 없애고, 특정 지역 세력의 득세 방지, 전국이 교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쵸? 어떻게 보면은 앞서서 있었던 그러한 과거제도, 그리고 과거제도랑 또 하나 뭐였죠? 관학에서의 그러한 이제 관학의 쇠퇴와 그다음 그 과거제도의 어떤 폐단 이런 것들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균전제 같은 경우는 공거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나타난 것으로서 이제 한마디로 토지 개혁안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개인의 사적 소유 토지를 공적인 소유로서 나라의 국유화 시킨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골고루 재분배하는데 이왕이면은 누구 선비를 우대해야 된다. 이렇게 본 사람이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3에서 5문단까지 지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쵸? 네. 여러분들 내용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두 번째 2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